자, 기업사회공헌 활동가 CSV 5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5일차, 6일차, 7일차 3일에 걸쳐서 이제 기업사회공헌 활동 사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9일차에 이제 실시가 되는 중간평가에서 각자 기업사회공헌 활동 사례 중에서 우수 사례와 개선 사례를 정리해서 이제 보고하고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체크 포인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하루에 15개의 그 기업사회공헌 사례를 이제 봅니다. 그러면 3일이면은 45개, 총 45개의 사례를 보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수 사례라고 하는 사례 3개, 그 다음에 개선 사례라고 하는 3개를 모두 6개를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개선 사례는 여러분들 생각에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면 더 좋을 텐데, 바꾸면 더 좋겠다. 뭐 사업 명칭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선 사례를 선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체크 포인트는 기업의 업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기업의 업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지를 사회공헌 활동에서 인식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니까 업의 개념은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이런 게 업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보다 더 편리하게 이동에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업의 개념을 잘 살린 것이죠. 뭐 B2B 기업 중에서는 부품 회사다.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B2C 기업이 아니라 B2B 기업이잖아요. 그럼 부품이라는 거는 그 제품의 부품을 잘 연결해서 완성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업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인공관절 지원 사업을 뭐 사회공헌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할 때 업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이제 사례 선정을 할 때 과연 이 기업이 업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한번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그 프로그램 사례의 목적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이나 변화에 시의 적절한가, 지금 필요한가, 또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97년도에 그 IMF가 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그전에는 노숙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실직자가 많이 생기면서 거리에 이제 노숙인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취약계층으로 노숙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래서 노숙인에 대한 법이 생기고, 그전에는 우리가 불황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불황인과 노숙인을 구별하면서 노숙인에 대한 지원법,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런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그 사회적인 문제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의 사례도 그런 사회적인 문제 해결이나 변화에 시대성을 반영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인가, 그 사업이 잘 됐다, 못 됐다, 효과가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게 어느 정도 계량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측정 그 방법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명칭이 사업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변형하는 게 좋은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혹시 이런 사업의 사례의 프로그램의 명칭을 변경한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변경하겠다. 그런 아이디어도 같이 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독립유적지 및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활동이라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LG 하우시스는 건축 자재를 만드는 사업을 5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노하우로 LG 하우시스가 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 및 호국 보훈 활동이 잊혀지지 않고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관련 시설 및 국가유공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G 하우시스는 고단열 창호나 친환경 바닥재를 이제 생산을 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 사회공헌 사업에서 고단열 창호나 친환경 바닥재 시공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비롯해서 서재필 기념관, 윤봉길 기념관, 이회영 기념관 등의 환경을 개선해 주고요. 또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복원 약정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이제 살펴보면요. LG 하우시스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애국정신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고조되면서 애국시설 공간 개보수 지원 활동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국가보훈처하고 함께 독립유공유적지 등 현충시설을 개보수한다거나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요. 현충시설 개보수 지원 활동은 2015년 8월 중경 임시정부 청사 복원 사업을 시작으로 했고요. 서재필 기념관과 윤봉길 기념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까지 총 4곳의 개보수 공사를 지원했습니다. 최근에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은 또 다른 모습으로 재개관을 해서 뉴스에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텐데요. 2015년에 LG 하우시스가 개보수 공사를 지원했던 어떤 그런 기념관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보수를 진행을 했고요. 독립운동가 후손, 6.25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손자인 유장부 씨를 시작으로 해서 2019년까지 국내 9명, 해외 3명의 자택을 개보수 공사를 해서 그런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LG 하우시스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기간이 있는데요. 이 파트너십은 사실 기업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전문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를 컨택한다거나 그 자료를 찾는다거나 리스트를 지원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업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기관하고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그래서 LG 하우시스는 국가보훈처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개보수가 필요한 현충시설과 국가유공자 후보를 이제 국가보훈처가 지정을 하면 LG 하우시스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원할 장소를 확정하고 자재를 지원하고 시공을 이제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지원 사업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개보수가 끝나면 그 결과 보고서를 국가보훈처와 공유하고 그리고 2012년부터는 매년 발간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도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 존경받는 기업의 평가 항목에 기업 시민 보고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G하우시스는 그런 기업 시민 보고서 형태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해가지고 그 존경받는 기업이 채택한 그 선정한 그런 항목에 그 적합하도록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임팩트 및 성과를 살펴보면요. 국내 현충 시설의 수는 모두 2025개. 뭐 이런 공간, 우리가 뭐 그 지역마다 다 현충원이 있죠. 국립현충원도 있지만 각 지역마다 이제 현충 시설이 있고요. 그게 전국에 2025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역사와 애국 정신을 배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시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낙후되고 이제 관리가 힘들어지면서 공간 개선에 대한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현장 그 담당자, 실무자들의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불편함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해서 LG 하우시스가 독립유적지 및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국가유공자 중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이제 집을 리모델링 하고 싶어도 비용이 이제 걱정이 돼서 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부담으로 이제 쉽게 엄두를 못 냈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국가유공자들의 그 생활 환경을 개선해주는 성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나눔 빌리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그 추진을 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윤과 주주가치 극대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와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시티즌십 강화를 위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통합적 가치 창출,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가치를 통합한 그런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회공헌 중점 사항은 글로벌 사회 현안을 반영한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매출액의 60, 70%는 해외에서 그 창출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로벌 기업입니다. 국내 내수 시장만으로는 삼성전자가 그런 매출이나 위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통해서 그 삼성전자의 그런 매출 이익을 달성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는 위상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도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 및 목적을 보면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방향에 맞춰서 교육, 지역사회 개발, 의료,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이제 기획이 되었습니다.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우리가 이제 다른 날 그 수업에서 그 설명을 따로 드립니다만, 항목 중에 이제 교육, 지역사회 개발, 의료, 환경이라는 걸 집중적으로 해서 삼성전자는 기획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삼성전자의 나눔 빌리지는 글로벌한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선이나 기부가 아닌 낙후 지역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이라는 거를 영속적으로 그 무한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은 중간에 망할 수도 있고요. 기업 활동의 그 이익이 제한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올해는 하지만 내년도 하고 뭐 10년 뒤에도 하고 100년 뒤에도 한다. 이런 것들은 기업은 약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의 생존하고 결부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하는 사회공헌 활동은 단순한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그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준다거나 자립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나눔 빌리지는 이제 저소득 국가의 마을 형태로 의료, 교육, 생활 편의시설 등을 구축을 해주고요. 빈곤과 질병 문제 해소부터 경제적 자립까지 돕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013년도 10월에 베트남을 시작으로 해서요. 인도,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지의 나눔 빌리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의료시설과 학교, 지역 주민센터 등을 갖춘 디지털 빌리지를 세워서 사회적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베트남에서 나눔 빌리지로 선정된 투이아 마을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커뮤니티 센터까지 모든 기반 시설이 프로젝트 대상이 돼가지고요. 마을 내에서 보건, 교육, 생활체육, 문화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까지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마을 전체를 바꿔주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한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필요한 안전과 교육의 빈틈을 메워주고 그 생애주기 관점에서 그 나눔 빌리지 프로젝트를 각 나라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기업의 기본적인 그 존재 가치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에 수반돼서 그 기반으로 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가 베트남, 인도, 남아공, 아르헨티나라는 지역을 선정해서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것은 미래의 시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고객이 기존의 어떤 글로벌 기업 중에 선진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선진국 이후에 그 시장, 신시장을 개척하는 차원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먼저 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친밀감, 인지도를 높인 후에 이제 그 영업 활동을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연착하는 어떤 그런 그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은 결국 경영 활동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시장 개척의 차원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그러니까 미래시장이 이제 가능한 미래시장이 있다 그러면 그 시장 개척을 신시장을 개척하는 차원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눔 빌리지의 파트너십으로는 각 국가별로 전문성이 있는 현지 파트너 기관,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되겠죠. 를 선정해서 이제 사업을 실시를 하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어떤 그런 NGO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그 국가에서 생성된 아니면 다른 나라 국가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NGO 단체들도 파트너 기관이 될 수 있겠죠. 이 사업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수행할 능력이 있는 그 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이 사업의 임팩트 및 성과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베트남,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 12개소를 지원을 했고요. 인도 페이트브라 마을 내 스트란트 비노바 학교에는 스마트 클래스,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사용해보게. 그리고 컴퓨터 41대, 전자 칠판 등 IT 교육 환경을 구축해서 엔지니어와 과학자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했고요. 아프리카의 디지털 빌리지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마을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교육을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서 했고,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LED 랜턴을 제공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그란차코 지역에 설립된 나눔 빌리지는요, 거기 그 지역 사회에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받아가지고 2015년에 혁신적인 기관 부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대학생 봉사단 비욘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포스코가 2007년부터 시작한 활동입니다. 청년들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2007년도에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비욘드를 창단했습니다. 매년 100명의 나눔 인재를 이제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과 나이, 전공과 성별을 불문하고 선발된 비욘드 단원들은 국내외 빈곤 지역에서 1년 동안 장기 봉사 활동을 통해 나눔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요, 2007년도에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대학생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땀 흘리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비욘드는 사전적인 의미는 저 넘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현재 지금의 나를 넘어서 앞으로 더 멀리 나아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사업 내용은 국내외를 무대로 국내외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안락한 삶의 공간을 짓고 선물하는 건축 봉사활동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의 업의 개념을 살린 거죠. 그리고 포스코의 제품인 포스맥을 활용해서 저소득 가정은 물론 화재 피해로 집이 전소된 가정에 새로운 보금자리인 스틸하우스, 포스코가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해서 스틸하우스를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포스코 스틸 빌리지를 조성해서 건축 봉사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리지 인근의 학교 및 교육 시설을 찾아서 교육 봉사를 진행하고요. 문화 공연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한국 헤비타트 건설 주거 그러니까 집 건축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죠. 헤비타트 국제 헤비타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본부 한국 헤비타트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창단을 했고요. 그리고 임팩트 및 성과는 개별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마다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2007년 창단 이래 980명이 참여를 했고 국내 총 270여 가정의 보금자리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해외의 경우는 특히 이제 인도 델리, 태국 총부리, 인도네시아 반둥, 보고로 지역, 베트남 티엔장 및 붕타우 지역에서 이 비욘드 봉사단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따뜻한 사회주택 사업인데요. 동그라미 사회주택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국내 최초의 민간기금 기반의 사회주택 사업입니다. 배경 및 목적은 전세 공급이 감소하고 월세 전환, 전월세 급증 등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저소득이라는 것이 고착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201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주택 사업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다가구 자녀 등 소득 6분위 이하의 사회적 약자한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개별 단위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소규모 형태로 진행이 돼서 본래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으로 이제 기금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동그라미 사회주택 기금 사업은 총 30억의 기본 자산을 출연했고요. 나눔과 미래에서는 기금과 사업 진행, 시공사 관리 등의 사업을 맡았습니다.
임팩트 및 성과를 보면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연간 지원한 세대 수를 통해서 이제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거 환경 개선,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 조성 마련에 대한 사업을 하는 그 동그라미 사업 사회주택 기금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사랑의 에너지 사업인데요. 한국전력이 진행하는 걸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에너지 복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업의 개념에 맞는 거죠.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에너지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전기요금이 체납한 가정의 이제 에너지 복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저소득층 전기 제한 공급 가구에 대해서 체납 요금을 지원하고요. 또 3개월 이상 체납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한전사회봉사단이 기금의 10%를 조성을 해가지고 전달을 하고 가구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또 파트너십은 이제 한국전력 직원들이 그 기금을 조성하는 러브펀드를 조성하면 한국전력에서는 그에 비례해서 매칭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굿네이버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취약계층 사례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임팩트 및 성과는 저소득층의 에너지를 그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19년까지 2만 1631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기업사회공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